자, 그리고 이제 RNN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NN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기 위한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일단 시퀀셜 데이터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시퀀셜 데이터는 이제 시간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축이 존재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주식 데이터라든지 주식, 오디오, 비디오 이런 애들은 시간축이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 바뀌고,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도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이런 파형이 저장되게 돼요. 시간축이 있죠. 비디오도 프레임이 있죠. 이미지가 프레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간축이 있죠. 그리고 텍스트랑 DNA, RNA 시퀀스. 텍스트는 이제 문장에 단어가 등장하는 그 순서가 있는 거고요. DNA, RNA 시퀀스는 뭐 이런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단어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순서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 타임 스텝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저희는 시퀀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x1부터 여기서는 이제 L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까지 해서 이렇게 시간 순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거를 시퀀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LP를 저희가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ML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그냥 모든 각각의 벡터의 원소, 텐서의 원소에다가 웨이트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플래튼을 했다면 모든 그 원소에 대해서 x1부터 xl까지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비디오라면 각각의 픽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웨이트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하는 거죠. 전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고 컴플렉시티가 그냥 상당히 큰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라미터 수도 많아지고 학습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에 더해서 이 순서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고려하면은, 저희가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고려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파라미터 수도 줄이고 학습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고요. 물론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MLP도 순서를 알 수 있는데 결국에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얘는 얘 앞에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얘가 학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주면 좋은데 그런 정보를 얘는 그렇지 못하다. CNN도 결국에, 사실 CNN은 꽤 잘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좋은데, RNN하고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1D CNN을 구현을 하시면은 1D CNN하고 RNN하고 놓고 비교해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볼 데이터셋에서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RNN이 더 좋을 때도 있고 CNN이 더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CNN은 꽤 잘 작동하지만, 근데 MLP와 마찬가지 이유로 결국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캐닝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순서를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그것도 커널 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CNN은 MLP에 스캐닝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 MLP가 적용되는 그 범위를 제한을 시킨 거죠. 커널 사이즈로. 근데 결국에 그러면 그 커널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얘가 순서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학습을 통해서만 순서가 고려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CNN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의 순서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가 1, x1하고 x2의 이 하나 차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CNN은 커널 사이즈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MLP와 마찬가지 이유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실 뭐 다양한 연구를 하긴 했지만 RNN이나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훨씬 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RNN을 저희가 시퀀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시퀀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RNN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고요. 이 리커런트가 이제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RNN입니다. 근데 왜 RNN이 나왔는지 일단 먼저 이해하시려면, 이 타임 시리즈나 시퀀셜 데이터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먼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주로 사용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RNN에서도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 사용하지만 RNN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시계열 모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전 시점의 입력들을 x1하고 xt-1까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xt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미래를 알려면 그 이전에 어떤 값들이 나왔는지 다 알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주식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100%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에어라인 패신저라고 해서 달마다 항공 승객 수를 이제 플롯을 그린 거예요. 데이터 이것은 하나의 시계의 데이터죠. 당연히 이제 연도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이 연도 내에서도 이런 패턴이 있죠. 이 패턴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승객 수가 변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패턴이 계속 이 트렌드와 패턴이 계속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러한 관계는 시점에 상관없이 이 지금 트렌드와 이 패턴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 트렌드의 진폭이 어떻게 되며 뭐 평균이 어떻게 되면은 달라지지만 이 관계는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승객수가 커지면서 이 분산도 커지고 이 패턴의 모양은 대충 이런 식이라는 이 법칙이 바뀌진 않죠. 계속 그 트렌드가 그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나 그 시점에 상관없이 항상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식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x0를 100으로 주고 이제 이전 시점과 그 이전 시점의 이전 시점을 알 때 그 다음 현대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저희는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랑 이걸 가지고 또 다음 데이터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이 식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시퀀셜 데이터에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거를 저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봐주시고 이게 이제 RNN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RNN이 상당히 사실 오래된 구조인데요. 이제 엘만 네트워크라고 해서 1990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안이 됐던 게 이제 지금 저희가 오늘날에 보고 있는 RNN의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N이 리커런트가 반복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RNN 셀이 있고 이 셀을 저희가 A라고 했을 때 그 A를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는 타임 스텝에 따라서 x를 늘어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x1부터 지금 여기 보이는 건 xt까지 지금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x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는 이게 시점 1이고요. 시점 2고요. 이렇게 시점이 계속해서 가겠죠. 첫 번째는 x1을 줍니다. 그리고 x1에 wi라는 애를 곱할 거예요. x1에 wi라는 애를 곱한 다음에 y1, 시점 1에서의 y는 그렇게 구한 애에다가 이 w5를 또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 2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x1에 wi 곱해준 애를 다시 whi라는 애를 곱해서 h1이라는 애로 그 다음에 입력으로 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x2도 있죠. x2는 마찬가지로 wi를 곱해서 줍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인데요. 식으로 보면 사실 더 간단합니다. 보시면 타임 스텝이 갈 때마다 현재 시점의 입력에 xt에 wi와 bi, 바이어스가 되겠죠? 를 곱하고 더해주고, 그리고 이전 시점의 ht-1 이거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에 wh와 h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고, 그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현재 시점의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셔널입니다. 이게 현재 시점의 입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이토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y를 현재 시점의 출력을 할 수 있다. 이 yt가 없으면 어떻게 그 시점의 출력을 가져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엘만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파이토치의 RNN이나 LSTM 구루 같은 애들은 이 yt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ht를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 시점의 출력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y1이 아니고 얘도 없고 h1, h2, ht-1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RNN 셀, A라는 RNN 셀이 계속해서 타임 스텝이 갈 때마다 계속해서 재사용되는 형태. 이 wi가 지금 바뀌지 않죠? 계속 동일한 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활용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타임 시점마다 다 다른 웨이트를 사용한다면 MLP처럼, 그러면 당연히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 HT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큰 겁니다. 이전 타임 스텝까지 x1부터 xt-1까지 봤던 정보들을 이 ht에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ht-1에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출력을 계산할 때 그 ht-1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을 적절히 섞어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출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타임 스텝까지의 컨텍스트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ht를 컨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ht라는 값을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전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의 값의 관계를 반영하는 wh와 wi는 시점 t와 항상 관계없이 동일하죠. 얘는 항상 고정이고 xt랑 ht-1만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쉐입이 되겠죠. 뭐 입력은 di, 길이 di의 벡터, 여기서는 텐서로 표현했지만 벡터라면 wi는 dh로 변환을 시켜주는 매트릭스, 얘랑 곱해주면은 dh의 길이의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wh는 당연히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는 dh죠. dh에서 dh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dh by dh. w5는 아웃풋,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의 그 길이가 있겠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뭐 클래스의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아웃풋의 디멘션으로 dh by do 이런 쉐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w5는 저희가 파이토치나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웃풋 게이트 yt가 없는 엘만 네트워크를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는 심플 RN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가져서 쓰면은 실제로는 이게 없는 형태가 됩니다. 이 RNN forward pass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제 OL,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 같은 거는 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연산에 사용되는 그 시간이 어떤 변수에 이제 의존하냐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OL이라는 거는 결국 입력 문장의 길이, 입력 시퀀스의 길이의 비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 시간 순서대로 쭉 늘어놓고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 계산이 OL, L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타운 컴플렉시티는 입력의 길이인 OL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포워드 패스, 이 초록색으로 된 것을 보면은 이 L만 네트워크의 문제점이 좀 보입니다. 이제 포워드 패스를 할 때 X1이 이 식이죠, 지금. WI 대 WH. 그러니까 현재 입력에다가 WI. 히든 스테이트. 지금까지 X1부터 XT-1까지 저장한 그 정보, 히든 스테이트에 WH를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WI 대 WH의 비율로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더해지고 그게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통과하는데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0부터 1 사이로 값을 압축을 시키죠. 이건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WI 대 WH의 비율로 X1이 계속해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통과를 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익스포넨셜하게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 값이 스켈라는 아니지만 xt 곱하기 0.6 더하기 ht 곱하기 0.4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시그모이드를 이 곱해진 상태에서 계속 통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1을 기준으로 본다면 x1이 이 아래는 셀을 계속 통과할 때마다 앞에 곱해진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yt 이 t번째 타임 스텝에서 출력을 할 때 yt에는 x1이 거의 들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x1이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죠. 실제로 x1이 yt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델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 x1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롱텀 메모리 문제, 장기 기억이 필요한 문제죠. x1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에 의해서 여기서 x1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x1에 곱해진 개수가. 근데 x1이 저희는 필요해요. 롱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래는 구조상 롱텀 메모리에는 취약하다. L만 네트워크는 백워드 패스에서는 이제 저희 MLP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러분들이 MLP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MLP랑 똑같습니다. 결국에 MLP도 이런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액티베이션 하는 게 계속해서 레이어 수만큼 반복되잖아요. 이것도 RNN 셀의 타임 스텝만큼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MLP에서 썼던 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RNN은 패스가 상당히 여러 개죠. 지금 만약에 제가 YT를 계산을 해서 얘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Y1부터 YT-1은 살짝 무시를 하고 YT에 대해서 이 값을 로스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뭐 프리딕션이 0.2라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를 써가지고 로스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얘와 연결된 패스에 대해서 모두 다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패스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다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패스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셀에서 사용된 웨이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될 때 다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있기는 한데 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RNN 셀의 이 웨이트들을 얘네들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업데이트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예요.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저희가 그 MLP에서 봤었죠. 앞에 있는 애들이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그레디언트가 거의 얘에서는 0에 수렴한다는 거. 그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죠. 지금 MLP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서는 그레디언트가 거의 0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x1이 마찬가지로 forward past 해서처럼 x1이 그레디언트에 반영되는 부분도 0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시퀀스들만 보고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살려줄 것이냐. 이것은 결국 두 개가 묶여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997년에 LSTM, Long Short Term Memory, 이름에서부터 이제 롱텀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LSTM이 그것에 대한 이제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식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식들은 아까 봤던 그 RNN의 그것과 똑같죠. 그래서 U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트고요. W도 이제 웨이트인데 X 입력에 현재 입력에 웨이트를 곱해주고 히든 스테이트에 웨이트를 곱해줘서 더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 한다. 이게 IT, FT, OT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만 네트워크에서 봤던 그 포워드 스텝을 각각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요. 근데 각각의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셀 인풋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보시면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대신에 이제 탄H를 합니다. 탄H를 하고 그리고 이 CT, 셀 스테이트가 중요한데요. 얘를 보시면 자, FT는 forget gate입니다. forget gate에 CT-1 이전 셀 스테이트를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LSTM에서의 셀 스테이트가 이제 엘만 네트워크의 히든 스테이트에서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LSTM에도 이제 히든 스테이트는 있지만 그리고 인풋 게이트에다가 현재의 셀 인풋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이 FT는 CT-1의 가중치를 나타내죠. FT가 0부터 1 사이입니다. 시그모이드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CT-1에 얼만큼의 가중치를 줄 거냐를 정할 것이고 이 CT-1은 이전 타임 스텝에서의 셀 스테이트, 아까 엘만 네트워크의 히든 스테이트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값, 그리고 IT는 이제 인풋 게이트. 얘는 현재 입력을 나타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얘는 현재 입력 값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전 값, 얘는 현재 값. 그러니까 forget gate에다가 이전 값을 곱한다는 거는 얼만큼 이전 값의 가중치를 줄 것이며 인풋 게이트에다가 또 현재 값을 곱한다는 것은 또 현재 값에는 얼마나 가중치를 줄 것인지 각각을 정해서 더한 다음에 또 시그모이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HT 같은 경우에는 이 CT에다가 이제 탄 H 곱한 다음에 이 아웃풋 게이트를 그냥 곱해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까 그 엘만 네트워크의 차이점은 엘만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전까지의 입력과 현재 입력에 특정한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는 이 FT와 IT, 아까는 얘가 WH가 됐고 얘가 WI였죠. 고정되어 있었다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죠? FT와 IT죠. FT와 IT는 고정되어 있나요? FT와 IT는 입력값과 히든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얘는 히든 스테이트와 입력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델이 보고 0부터 1 사이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현재 값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면은 이 IT를
크게 주면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전 값이 히든 스테이트 값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셀 스테이트 값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데이터에 따라서 이 ft 값을 크게 주게 되면은 그것이 반영이 되겠죠. 셀 스테이트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그게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ft와 it는 아까 wh와 wi와 다르게 고정된 파라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과 히든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롱텀 메모리를 모델이 선택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끔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실제로 모델이 그렇게 하느냐는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봐야겠지만, 실제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제 롱텀 메모리가 문제가 좀 해결이 됐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롱텀 메모리 문제가 부분적으로 보완됐고요. 그래서 뭐 매트릭스의 쉐입은 아까와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 U가 이제 UI, UF, UO, UG 이렇게 4개가 있죠. W도 WI, WF, WO, WC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아까는 이거 그 엘만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아웃풋을 제외하면은 심플 RNN에서는 딱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각각 4개씩 있어서 심플 RNN의 파라미터 수가 4배가 됩니다. 바이어스는 여기는 뭐 추가를 안 한 거고요. 바이어스까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루인데요. 그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 상당히 최근이죠. 에 나온 논문이고요. 마찬가지로 LSTM과 마찬가지로 이제 롱텀 메모리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R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LSTM에서 좀 필요 없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덜어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랑 똑같죠? 이 식이 결국엔 아까 식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이 두 개를 콘캐터네이트 하겠다는 거거든요. 콘캐터네이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길이가 a고 얘가 길이가 b면은 콘캐터네이트 하면 a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를 한꺼번에 곱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아까 봤던 LSTM에서 봤던 식이랑 똑같다는 거. WG를 이렇게 두 개로 분해를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ZT라는 거를 만들고 IT라는 걸 만들고, 아까랑 LSTM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HT도 아까 LSTM의 셀 인풋과 거의 비슷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얘도 똑같이 중요한 거는 이 ZT라는 애를 사용해서,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애를 사용해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에 가중치를 더 줄 건지, 아니면 이전까지 히든 스테이트 가중치를 더 줄 건지를 동적으로 입력에 따라서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계산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롱텀 메모리 문제를 똑같이 보완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심플 RNN의 3배로 LSTM보다 파라미터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뭐 LSTM과 그루 둘 다 이제 RNN의 대체제로 둘 중에 뭐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그때그때, 가끔은 LSTM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그루가 좋을 때도 있고,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W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콘캣을 했기 때문에 이 입력 그 차원은 두 개를 더한 것이 됩니다. 결국에 이 두 개의 매트릭스로 나눈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DU로 하고 DIN, DH, 그리고 W로 하고 DH, DH.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두 개를 합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배로 여기서 3개가 있으니까 3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디렉셔널 그리고 스택트 RNN이라는 개념도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바이디렉셔널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냥 RNN을 앞으로 한번, 그러니까 x1부터 xt까지 한번, 거꾸로 xt부터 x1까지 한번,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을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림에서는
이 셀을 공유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얘는 이제 A1, 이 아래에 있는 애가 하나의 이제 RNA 되고요. 위에 있는 애는 또 다른 이제 RNA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이 A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파라미터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 파라미터를 적용하면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뒤로 갈 때는 또 다른 관계를 이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파라미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x1을 입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xt를 주고 xt-1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출력을 구할 때는 앞으로 가서 이 순방향으로 한 것의 히든 스테이트와 역방향으로 한 것의 히든 스테이트를 합쳐서 평균을 내거나 컨캐터네이트를 하거나 뭐 더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그 두 개를 히든 스테이트를 합쳐서 출력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거꾸로 하면은 이제 또 그 역방향에 있는 정보도 이제 추출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RNA 롱텀 메모리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바이디렉셔널 RNA를 통해서 또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갔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 앞에 있는 애들의 그 기여도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관적인 해법이죠. 거꾸로 간 거를 추가하면은 반대로 얘네들이 살아나고 얘네들이 죽으니까 어느 정도 앞뒤가 이제 서로 상쇄를 해준다는 거죠. 그 방법 그러면 이제 또 근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 또 어느 정도 그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직관적인 해법으로 제시가 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RNN도 상당히 자주 쓰이고요. 스택트 R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딥러닝 하기 때문에 RNN도 당연히 MLP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층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층으로 쌓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두 개만 쌓은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두 번째 RNN을 이렇게 위로 두 번째 RNN의 입력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RNN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되겠죠. 첫 번째 RNN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타임 스텝 순서대로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 것이고 그거를 사용해서 출력을 예측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스택트 RNN의 포워드 패스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여전히 OL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RNN을 여러 층을 쌓는다고 해서 이 입력 길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가고 얘를 이렇게 가고 왜 그러냐면 얘를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값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를 한 번에 가고 얘를 한 번에 가고 얘를 한 번에 가고 얘를 한 번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는 그대로 여전히 OL이라는 거. 근데 이런 스택트 RNN 같은 경우에는 이 쌓는 것에 이제 한계도 있고 네, MLP나 CNN에 비해서는 이 여러 층으로 쌓는 것의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저희가 주로 다뤘기 때문에 RNN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 말고 시퀀셜 데이터 전반에 사용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위해서 이제 RNN을 공부를 한 거니까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보자면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력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게요. 이런 리뷰가. 그런 입력을 리뷰로 받았을 때 저희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별점입니다. 그래서 5점이라면 5.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이 5라는 값을 하나의 수치로 보고 리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별 하나를 클래스 1, 별 하나를 클래스 2, 별 하나를 클래스 3 별 하나를 클래스 1, 별 두 개를 클래스 2, 별 세 개를 클래스 3 이런 식으로 클래스 5개로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또 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값을 이 단어 순서대로 아래는 입력을 주고 이 출력 값을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예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와서야 저희가 문장을 다 본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일 값은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고요. 이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죠.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과 같은 이제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제 Apple was founded by Steve Jobs라고 하면은 애플은 이제 organization, was founded by는 저희가 따로 정의를 하지 않고요. 그냥 none이라고 하고 스티브 잡스는 이제 사람이니까 스티브 잡스 둘 다 이제 person으로 들어가겠죠. 토큰 레벨로 이제 제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저희가 그리고 출력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일 때도 제가 그 바이너리 렐러버스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레디언트 값들 다 더하면 됩니다.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 얘에 대한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면은 그런 식으로 출력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모델을 바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주어졌을 때 오거나이제이션 예측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네는 너는 예측하면 되고 스티브랑 잡스는 각각 펄슨을 예측하면은 저희가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도 RNN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이것은 이제 식2식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의 이제 문제는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항상 같기 때문에 저희가 RNN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은 저희가 RNN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퀘스천 앤서링,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입력 언어하고 출력 번역된 문장이 길이가 다를 수 있죠. 퀘스천 앤서링도 질문을 줬을 때 답변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더 길 거고요. 서머라이제이션은 입력이 더 길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다른 경우는 저희가 RNN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2식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티처 포싱이라고 하는 기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상당히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입력 시퀀스 뒤에다가 EOS라고 하는 스페셜 토큰, 제가 특수한 토큰을 이제 새로 보캐뷸러리에 추가를 해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EOS라고 하는 저희가 특수한 토큰을 붙이고 그 뒤에 또 출력 시퀀스를 이어 붙입니다. 정답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은 출력 시퀀스의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입력이 ABC고 출력해야 되는 것이 WXYG라고 합시다.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 돼야 돼요.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ABC를 그냥 얘는 W, 얘는 X, 얘는 Y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식2식 방법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EOS를 먼저 주고요. EOS를 줬을 때는 가장 첫 번째 토큰인 W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W를 줬을 때는 두 번째 토큰, 다음 토큰이 되겠죠. X를 예측하도록 시킵니다. X까지 줬을 때는 Y를 주도록 시킵니다. Y를 출력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는 EOS를 출력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한테 미리 정답을 줘놓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WXY 그럼 그 다음에는 G가 와야겠네 라고 충분히 모델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G까지 왔을 때는 왠지 문장이 여기까지 왔으면 끝났을 것 같아. 그러면은 EOS 토큰을 모델이 출력을 할 수 있겠죠. 학습을 잘 시켰다면.
이런 식으로 일단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티처 포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은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주는 식으로 해서 정답의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하면은 학습은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추론은 어떻게 하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A, B, C를 줬을 때 이걸 안 주고 W, X, Y, Z를 출력하는 모델인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EOS 토큰을 이어 붙입니다. 입력에. 자, 그러면 모델이 뭔가 예측하겠죠? 모델이 여기서 예측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저희가 학습을 잘 시켰다면 이 A, B, C 토큰까지 줬을 때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 문장의 첫 번째 토큰이 되겠죠. 정확하게 맞췄다면 W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예측한 W를 또 이어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X를 예측을 하겠죠. 잘 학습한 모델이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W까지 봤을 때 W 다음에는 X 와야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X를 다음에 입력으로 이어 붙여줍니다. 계속 반복을 하겠죠.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모델이 언젠가는 이 EOS 토큰을 출력을 하겠죠. 잘 학습을 했다면. 출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습이 잘 안 됐다면은 무한 반복을 할 수도 있지만 학습을 잘 시켰다면 언젠가는 이 EOS 토큰을 출력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EOS 토큰을 영원히 출력 안 한다면 저희가 최대 길이를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EOS 출력이 출력됐다면 그때까지 출력된 모든 이 정답 시퀀스를 저희의 출력으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임의의 길이의 출력을 입력에 따른 임의의 길이의 출력을 모델이 학습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RNN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RNN에 이제 명확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듯이 forward pass에서의 time complexity, 이제 입력의 길이에 비례하죠. 아까 그 for의 그 수도 코드를 보셨는데 결국에 그 코드는 루프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루프를 그 길이 L번의 루프를 정확히 L번을 돌아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의 계산이 결국에는 이전 타임 스텝에서 계산됐던 히든 스테이트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병렬화될 수가 없습니다.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캐닝이라는 걸 통해서 윈도우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이 커널들 사이에서 계산되는 것이 다음 윈도우에서 계산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GPU의 병렬화를 통해서 얘네들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병렬화를 충분히 GPU의 메모리를 통해서 충분히 그거를 구현할 수 있다면 컨볼루션의 스캐닝도 병렬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NN은 안 돼요. RNN은 아무리 저희 GPU가 빨라도 병렬화를 위한 이 메모리가 충분하더라도 이 타임 컴플렉시티 OL은 항상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롱텀 메모리 문제,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봤던 XT까지의 모든 정보를 항상 이 HT, 뭐 DH라고 표현한다면 DH 길이의 벡터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이 DH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항상 일정 부분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버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버릴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LSTM 그루에나 바이디렉션 RNN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는 이거랑 엮여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저희가 배웠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기법들도 같이 활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체는 잘 될 텐데 이제 이 롱텀 메모리 문제와 섞여서 이제 되는 그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문제들로 인해서 컴퓨터 비전에서의 CNN과 대조적으로
NLP에서의 딥러닝의 스케일링 러를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는 저희가 봤던 것이 레지넷 같은 모델들 레이어 수를 계속 늘리면서 더 많은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키면 더 좋은 성능을 봤던 그런 딥러닝의 폭발적인 발전, 그런 것을 NLP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RNN이라는 시퀀스 모델링 기법의 한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한 아키텍처가 바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울 어텐션 기법을 적용한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기법을 접목시켜서 이 스케일링어를 성공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그것이 이제 LLM이라는 형태로 딥러닝을 이끄는 이제 현재 대세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RNN이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 그 최신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 나름의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RNN 기반의 아키텍처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바라든지 XLSTM 등등 여러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트랜스포머에 대항할 정도의 성능으로 이제 다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모델인 트랜스포머가 현재는 이 시퀀스 모델링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의 아키텍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